코스피고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그 코스피 차트와 나스닥 차트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주봉 차트인데요. 어, 이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 길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올라온 거는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얘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가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종목, 그러니까 두 시장의 차이점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재밌는 건지 뭐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음, 아마 좀 재밌는 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일단 일정을 설명드릴게요. 8시 50분에서 11시 40분까지 시황이나 업황 위주로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시 40분에서 1시 10분까지는 그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 저는 조금 점심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요. 그 다음에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는 종목이나 매매 전략을 좀 할 거고,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강퇴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강퇴 요건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퇴를 시켰어요.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역 발언이나 뭐 채팅창에서 논쟁이나 수익률, 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걸 이제 강퇴 요건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강퇴 요건을 안 하고요. 뭐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강퇴 요건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아무도 모르게 에, 채팅방 글 이제 금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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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 뭐 강퇴까지 시키면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어, 아무래도 뭐 인간적으로 뭐 좀 그렇잖아요. 뭐 강퇴를 왜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팅글 이제 금지 및 삭제 이렇게 조치를 좀 시킬게요. 예. 이게 뭐 인간적이죠. 그래서 요거가 있으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시면 돼요. 딴 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요게 아마 이게 전체적인 오늘 흐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좀 오늘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됐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초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 이렇게 약하죠? 음, 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요게 이제 우리 증시의 그 현주소고요. 요게 미국 증시 현주소입니다. 예. 부럽죠. 어,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미국 증시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더, 지금 거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를 가는 것들이, 이게 뭐 좋은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증시를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랠리를 즐기면 되는데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할인가는 2개월 언제든지 오픈 안 됩니다. 저는 무방할 때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이따 제가 가격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일단 시장은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예. 좀 기다리시면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 안내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2개월 이벤트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오늘 좀 이따 제가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30초 남았습니다. 예. 자, 코스피 일단 코스피 200하고 나스닥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커플링이 해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절대로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장을 좀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어, 자, 이제 시작이 됐죠. 코스피는 또 떨어져 시작합니다. 어, 쉽지 않아요. 코스피는 또 떨어져 시작해요. 지긋지긋하죠. 어,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시점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부로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어, 굳이 겁을 안 먹어도 되는 시장이다, 이제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장하고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거다. 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할 거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음, 시장이 올 겁니다. 언제까지 올 것이냐? 제가 볼 때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 고점은 어디까지냐? 제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박스권 고점은 310에서 3100에서 3200선. 네. 아마 내년 5월까지 요 정도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흐름을 보면 요 다음번에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5월 정도에 그러니까 5월까지 그러니까 요까지 올라갔을 때가 한 5월 정도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요. 근데 예상하는데 그 다음에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게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5월 정도 돼서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는 상승을 계속 할 거예요, 하반기에. 괜찮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 5월에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에 오는 내년 5월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좀 시장이 하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는 제가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5월까지 이제 주도주를 반드시 매집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주도주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제가 마지막 이렇게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목군들이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저는 다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락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제 예상이 맞다면 예.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제 예상이 맞다면, 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럴 가능성이. 그래서 내년에는 또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내년 5월까지가 이제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 하반기도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내년 5월까지 경기가 지금보다 안 살아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내년 5월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5월 달 가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더라도 저는 내년 5월까지는 이제 시장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200선까지의 맥스 열어놓고 가는 형태의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뭐 상승장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형태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 달 주도주를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조에서 한 5조 사이, 한 7조 사이, 요 정도의 중령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업황과 이게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업황이 좋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들이 아닐 것 같,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옐로칩이나 중형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차차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후 방송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얘기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 마지막 주도주 장세를 제가 주목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어, 보통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이면요. 이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면, 어, 이게 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가요. 예. 근데 이제 이 경기 지수가 뭘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그, 이 부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는 한국이 빨리 이렇게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반응을 해요. 어,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영향을 받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꺾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미국의 내구재 주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 뭐 TV, 뭐 컴퓨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보통 한 3년, 4년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사면 3, 4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안 사고 갖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내구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 작년 3월달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부터 목소리가 자주 끊깁니까? 잠깐만요. 1번 안 끊긴다. 3번 예. 체크를 해야죠. 예. 목소리가 자주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왜 그러지?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지? 예. 이상 없는 사람도 있고 이상 있는 사람도 있네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떠세요? 테스트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어, 이제 괜찮다. 3번. 아직도 끊긴다. 1번. 이제 괜찮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내구재 주문이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필기를 할 때 그런 경향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필기를 이렇게 할 때, 이, 이- 이제 그런 게 나오나 봐요. 필기를 좀 하다 보면.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TV도 사고 컴퓨터 사고 다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또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한 5년 동안 계속 써야지. 3, 4년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다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게 차질 오니까 더더욱 내구재 주문이 이게 빨리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오면, 어,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주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망 변모 현상이 풀리게 되면 내구재 주문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을 합니다.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7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내구재 주문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 미리 땡겨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땡겨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올라올 수가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구재 주문은 절대 못 올라오죠. 안 돼요, 저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내구재 주문까지 꺾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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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그, 그, 그 산업 구조는 전부 다 이런 내구재 주문을 위주로 해서 이게, 이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병무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에, 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패턴이에요. 어, 근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가 미리 선침해서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 가장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왜 나스닥은 왜 가고 한국은 왜 떨어집니까? 근데 나스닥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내구재를 샀을 때 그 내구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 하나만 보더라도 TV를 바꾸면 그 TV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바꾸면 그걸 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게 이제 에, 에, 미국 쪽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산업 구조가 많이 달라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자동차라든지 어,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이게 내구재가 안 팔려버리면 이 못 가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다 그게 당겨서 샀기 때문에 에, 한국 시장이 뭐 이게 내구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망 변매 현상이 풀린다고 해서 이게 내구재가 올라 있으느냐 그렇기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일단 공급망 변매 현상이 그나마 풀려야지만 그 다음에 이게 뭐 또 살 거 아니에요. 차든 반도체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어, FMC 11월달 FMC 회의 내용에서요. 물가를 올리고 있는 조건들 여기에 이제 에, 유가도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형상 이런 것들이 내년 하반기쯤에야 풀린다네요. 파월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뭐 이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게 이머징 시장이 가장 이렇게 딜레마인데 거기다가 한국의 그 이 제조업 베이스에 기반으로 하는 OECD 이 경기 선행 지수나 내구재 좀이 확 줄어버리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안 그래도 땡겨 사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데다가 어, 이 공급망 병목 현상도 내년쯤에 풀린다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답 나온 거죠. 대표님, 이걸 뭘 뜻합니까? 하나, 예. 내년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기 전까지는 시가총 대형주 굉장히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낙폭과 대 기속 반등은 나올지언정 왜냐하면 이제 배당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만 기다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속 반등에 대한 흐름이 있어서 12월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대형주 장세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구재 주문이 감소된 거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또 있지만 2020년도 선주문이 급증하면서 어, 이게 빠져버린 거니까 이게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내구재가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거를 이제 즐기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못 즐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악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형태의 또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이렇게 계속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빨리 회복돼야지만,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빨리 해결돼야지만 가능한데, 파월이 FMC에서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내년 하반기쯤에 풀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을 못 봐.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가야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려야지만 이게 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네. 그러니까 물가까지 올라가면 어,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내구재나 이런 것들은 벌써 작년에 다 살아버렸고 그다음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이제 생산 같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제라는 건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조업은 벌써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어, ISM 제조업 지수 내구재 주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조업 그러니까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는 거고 어,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미국은 좀 덜한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밖에 못 나가다가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상승할 것 같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조업이 떨어지면 서비스업으로 받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비스업도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 강하죠. 소비가 60%니까 내수가.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도 영향을 많이 못 받는 거죠. 제가 그 아, 내년에, 그러니까 5월달,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풀지 않아요. 테이퍼링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정부인데, 지금 정부도 보면
굉장히 지금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그 선거 때문에 그 선거 치면서 인프라 투자 지금 삭감하는 거 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자꾸 있는 상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떤 형태의 흐름이 되는가 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내년 5월 이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까지는 사람들이 경기 관련주를 잘 안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을 잘 안 살라 그래요. 그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 되는 걸 보고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종목 차별 형태가 심화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양도세 이슈도 없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이 종목을 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 머니들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종목의 주도주를 땡기려면 일단 양도세 이슈가 없어져야 되고 걔네들은 이게 주주 명부에 잡히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에 또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월 달부터. 왜? 양도세 이슈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내구재 소비 감소되는 거와 관련해서 요거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업종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경기 영향력이 작은 종목들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종목들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 관련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든가 아니면 제조업 경기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이런 형태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답이 나오는 형태의 패턴이라서.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는 인상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경기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꺾였죠. 내구재 주문 감소했죠. 근데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들은요.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개별주들이 막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개별주도 막 급락하고 그런 거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막 이렇게 작전주 막 올렸다가 다 빼버리잖아요. 양도세 이슈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실적도 되고 안정적 성장성도 되는데 요거와 관련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이 없는 쪽. 그게 이제 정책 관련주라든지 제조업 경기 영향력이 없는 종목들을 보면 그게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주도 업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시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접목하면 내년 5월 달,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 제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고 이것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어,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대표님,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해도 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맞아요.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대표님, 어, 금리 인상한다고 다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박세익 전무께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죠. 2번 같은 경우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어, 테이프 테이프링 끝났다고 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마 2014년도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2014년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그해 이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고를 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 그러니까 2015년도 금리 인상 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확 꺾여버리고 그러니까 폭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죠. 경제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조금 안정화되니까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 안 좋아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유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유가가 폭락하면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물가가 안 올라가서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물가가 안 올라가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11월 FMC에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을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파월이. 옐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 할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4년도 12월 달 테이퍼링이 끝나는 상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년에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이나 8개월 동안의 물가를 평균해서 그거를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 금리가. 그러니까 그 물가가. 그러면 이게 올라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도에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에 이게 합쳐야 되잖아. 앞에 물가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낮으면 내년 만약에 5월, 7월 달에 물가가 높아도 평균 물가 목표제니까 앞에 한 8개월치를 더 해야 되니까 바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날 좀 내년 7월 달에 좀 꺾인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8개월치를 다 합산해야 되니까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가 연준이 이거를 했던 이유가 최대한 금리 인상을 좀 늦춰보겠다고 했던 게 이제는 뭐가 됩니까?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높아버리니까 내년 7월 달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내년 7월 달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7월이. 7월 달에는 어차피 이것을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때
테이퍼링 끝나는 때랑 내년 7월달 테이퍼링 끝날 때랑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이해되셨죠? 1번. 그러니까 대표님 테이퍼링 끝난다고 다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죠. 2014년도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는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7월 달 금리 인상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두 번째. 이제 박세익 전무가 얘기했던 금리 인상 한다고 다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하락했던 적은 별로 없었다. 대부분 다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금리를 인상을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건 성장률이 올라오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성장률 안 보고 금리 인상하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주가가 다 폭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박세익 전무께서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한번 또 반론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하락했던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맞아요? 콜 인정. 아마 10번 금리 인상을 했으면 한 8번, 9번 올라갔을 거예요. 한 번 정도가 안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그러면 반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하라고요. 반론. 지금까지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를 유지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금리 상승기, 인상기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려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적용했을 때 에, 에,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적용했을 때 이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적이 있나?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뭔가를 분석할 때는요. 그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분석 없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호경기다라는 거 맞죠? 지금까지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앙은행 믿어야죠. 만약에 내년에 7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 연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럼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도 적용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내년 한 5월 달부터 우리가 경기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달에 경기가 안 올라와.
6월 달도 경기가 안 올라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이 안 되니까. 7월 달도 안 올라와. 이런다고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2015년처럼?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기 인상을 딱 해버리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물가가 높은데 성장률이 회복 안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나오겠지만 예, 예전처럼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5월 달에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나 뭐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5월 달에 저희가 체크를 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땡겨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당장은 적어도 5월 달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벌써 나왔죠. 왜 공급망 병목 현상도 계속 진행될 것 같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꺾였고 내구재 주문도 안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제조업 베이스의 기반, 그러니까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산업 구조가 다르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5월까지는 일단 박스권 이해됐죠? 그리고 내년 1월달 양도세 없어지면 요거하고 반대적인 거. 그러니까 5월달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 한 2개월 전까지 경기는 계속 체크를 하고, 그러면 경기하고 상관없는 정책 관련주나 제조업 경기하고 영향력이 없는 종목을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내년 2월 달, 그러니까 내년 5월 전까지는 제가 보는 형태에서는, 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022년 내년 상반기 주도업종, 저기 5월 달까지 주도업종은 요 섹터를 요 섹터하고 영향력이 없는 섹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방송 출연하잖아요. 장중 방송. 2시 30분에. 다들 보고 계시죠? 끝장 전략 보고 계신 분, 3번.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하는 끝장 전략 보고 계신 분. 예. 거기서 제가 엔터주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끝장 전략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 졸교 TV라고 치시면 이 졸교 TV가 나옵니다. 그 여기다가 제가 방송했던 거는 여기 다 올려놔요. 매주 목요일 날 방송했던 거라든지 오늘 또 이게 무방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제가 다 올려서 여기 올려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독해 주시고 여기다 보면 돼요. 제가 직장이라서 뭐 오후 3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못 봤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형태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베이스는 좀 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주도주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셀트로는 20만 원 정도 무너졌는데 20만 원도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 회원들한테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지난번 제가 무방할 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무방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셀트리온 20만 원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 안 했나요? 지난 10월 초에 제가 이거 하면서 얘기했죠? 들었죠? 자, 지난번 무방, 그러니까 10월 초에 제가 얘기할 때, 셀트리온 20만 원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분 7번. 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무방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한 7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제가 무방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10월 달 무방할 때 10월 초에 했거든요, 제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 했죠. 했죠? 예, 예. 예,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무너질 수 있다고. 예. 예. 근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 제가 아마 10월 초에 얘기하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 제가 셀트리온 분석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 근데 일단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차차하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내년 5월까지는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강하지도 않겠죠, 그냥. 그냥 나오겠죠. 언제까지 나오는가 하면 지수가 한 3,100선에서 한 3,200선까지는 이게 약하게 나오겠죠, 약하게. 근데 어, 이, 그, 그, 이, 주도주는 굉장히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주도주랑은 다른 얘기겠죠. 그죠? 예. 제가 혹시 10월 달에 제가 무방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입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 예상에는 9월 달이나 그러니까 10월 달에 제가 장중 무방을 하면서 가입을 그렇게 강하게 안 했던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 그냥 가입하실 분 하시고 뭐 안 하실 분 안 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어, 그때 24만 원인데 24만에서 20만 원 무너진다고 막 무방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건 좀 음,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만 주도주 공략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에 경기가 회복되면 계속 주식하고, 아니면 주식 선물로 전환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식 선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도 준비해야 돼요. 내년에. 저는 경기가 내년 5월달 이후로 안 돌았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돌았으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되게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5월까지는 왜 올라갑니까?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올라가면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땡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내년 상반기 5월까지는 생각보다 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주도주를 공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계속 하시면 할 분은 하시고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내년 5월달까지 주도주를 공략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시장에서 발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주도주가 얼마나 있을까? 내년 5월 금리 인상 안 합니다. 7월달 합니다. 5월달 금리 테이퍼링 150억 불 되면 7월달에 끝납니다. 그 테이퍼링 끝나야 금리 인상하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얼마나 될까를 제가 봤는데요. 시장에서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기속 반등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막 20% 떼기 이렇게 20%뭐 이런 최바닥에 잡았을 때 20% 떼기였던 박스권 장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내년 1월 달에는 양도세 이슈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내년에는 스마트 머니가 아마 다시 유입되겠죠. 1월부터는. 그죠? 근데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주식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스마트 머니도 하겠죠. 저 같은 허접한 사람도 하는데 얘네들 왜 못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는 보통 그러니까 앞에 2개월, 뒤에 2개월, 3개월 동안은 보통 이제 허니문이라고 해서 증시가 특히 정책 관련주가 바짝 좋아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5월달이나 6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3월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4월, 5월, 6월. 그러니까 이 3개월 보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면 괜찮은데 안 살아나면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외국인 같으면 파생을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파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스마트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양도세 이슈가 딱 끝나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얘네들이 밀고 있는 중형 주도주는 5개월까지 5개월 동안 강하게 상승시키겠죠.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뭘 해야 되니까요. 1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년 1월에서 5월까지는 1년 장사를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금리 인상하고 났을 때 하반기 시장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형태든 간에 1년 장사를 끝내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스마트머니가 파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메인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들어오는 주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또 20대도 그렇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이런 이렇게 정책 관련주나 뭐 주도주, 중형주에서 주도주 확 이슈를 이렇게 몰리면 20, 30대들도 다 따라오겠죠. 비트코인 올라가면 비트코인하고 메타버스 올라가면 메타버스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막 사는 스타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20, 30대가 올라가면 스마트머니가 내년 5월달까지는 대선도 있고 양도세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1년 장사를 하기가 딱 좋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없으면 막 이슈를 만들어도 안 붙거든요. 그 나중에 안 붙으면 물량을 떨어내고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좋아요, 여건이. 결국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를 땡기고 5월달에 5, 6월달에 고점에서 틀고 나가면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다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이런 데 다 물려있는 형태에서, 고점에서 다 물려있는 형태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 무조건 무조건 연말에 11월 달, 12월 달 매집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그럴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형태를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 땡겨야 되니까요. 물론 올해 8월 달에서 9월 달, 10월 달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러면 안 되죠. 양도세 이슈이기 때문에 눌러놓고 물량을 좀 틀어놓고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형태의 메커니즘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나중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형태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주도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주도주들이 과연 낙폭과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노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되려면 올해 연말까지 일단 차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차트를 다 깬 상태에서 내년에 어떻게 주도주가 돼요? 차트 깬 주식이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 주도주를 연말까지 매집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잘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간은 이제 다른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주도주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전 힘들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공통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가 안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통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신고가가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주가가 신고가인 거죠.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는 종목이 거래량이 신고가인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 주도주가 된다면 이 1번이나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리바운딩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바운딩, 그러니까 기속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게 올라올 때마다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이 되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신고가 되고 눌림목이 되는 종목들이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주가가 신고가 돌파하고 이 두 종목들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라면 여기에서 아마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보면 에코프로 BM인데요. 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보면 제가 예, 이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요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인데 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근데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잖아요. 요 라인에서. 이게 기본이니까.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요 월봉에서 보면 이평선이 월봉이 안 깨져요. 이 제가 만든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려면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형태의 흐름들을.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매집을 돼야 되니까 눌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브엠은 이 누르는 과정에서 월봉의 이평선이 안 깨져요. 그러니까 검은색 라인이 안 깨져요. 보면. 근데 주봉은 다 깨져요. 이평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깨진 거지 지난번에 안 깨졌어요. 여기에. 근데 주봉의 이평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주도주는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주도주 기간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까지 크게는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근데 보세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카카오는 월봉이 깨졌죠. 삼성전자는 완전히 밀려버렸죠. 월봉이 밑으로. 얘도 보세요. 얘가 월봉이 이렇게 올라오 있는 동안에 그 월봉 위에 타고 있는 동안에 주봉이 살짝 깨졌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월봉이 다 깨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JYP 엔트 한번 볼까요? 그 제가 표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월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그 다음에 YG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브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인데 이게 주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엔터주를 가만히 보면 이 엔터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월봉 밑으로 다 떨어져 버렸고, 정책 관련주나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들은 월봉 위로 올라가거나 월봉 밑으로 떨어져서 살짝 떨어지고 이제 버티고 있고. 만약에 얘가 작년에 주도주가 안 됐다면 이런 형태의 눌림목 패턴에서 월봉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주봉이 이렇게 월봉이 위에서 안 무너지는데 주봉이 이렇게 눌림목을 보일 수 있을까요? 카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목을 보이는 종목들이 아마 2002년도 상반기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형태예요. 거래량 신고가 돌파는 좀 이따 제가 오후에 설명드리고 이건 약간 난해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근데 1번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섹터들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이오, 뭐 제약, IT,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죠. 물론 몇몇 개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제외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 대부분 다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sek터만이 2020년도 상반기의 주도주의 특징이고 이 종목들이요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왜 지금 못 가는 종목들이 많으냐 하면 8월 달부터 땡겨놨기 때문에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내년에도 땡겨야 되는데 굳이 주주 명부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는 배당 매력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려주면서 모은 상태에서 얘가 눌려버리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셀트리온이 당장 20만 원이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이게 40만 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선별하지 않으면 종목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수 있고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살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사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면서 1%, 매집할 때도 한 1%, 2%, 그래서 한 6%, 7% 이렇게 점점 종목당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제가 지금까지 펀더멘탈하고 다 이렇게 차트하고 다 설명드렸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 내구재 주문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10월 FOMC 내용 딱 얘기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형태의 주가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없는 20%의 20%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파생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최근에 거의 안 했거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여기 계신 분들 빨리 주식 선물 교육 배워 놓으세요. 제 목표가 지금 뭐냐면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2022년 상반기 주도주 이렇게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주식 선물 강의를 할 겁니다. 회원들에게 디테일하게. 어, 제 예상이 맞으면 내년 5월이나 6월부터는 주식 선물,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쉬거나 주식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아마 좀 불안할 겁니다. 내년 5월, 6월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왜 지수 선물을 하지 않고 왜 주식 선물을 매도로 해지를 하라고 그럽니까? 뭐 인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한 20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식 선물 이거 강의를 이번에 또 할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 가입하신 회원분 이제 보세요. 어, 이게요. 12월 만기 때 69,000으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9월 만기 때 롤오버가 사상 최고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면서 롤오버가요. 제가 30년 동안 이 롤오버를 외국인들 롤오버를 다 제가 분석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롤오버의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선물이 만기가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만기에서 저쪽 만기까지 롤오버를 봤을 때 이 롤오버를 참고해서 큰 흐름을 잡는데 제가 투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근데 지난번 6월 만기 때 약간 이상했지만 9월 만기 때 완전히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지난번 무방할 때 선물 강의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선물하지 마세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선물 진짜 어려운 구간입니다. 돈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거 잘못하다가 엄청나게 손해 날 겁니다. 그랬죠. 근데 10월 달부터 선물 움직이나요? 이 작은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해요? 아마 제 얘기 안 듣고 선물했으면 엄청나게 손해가 났을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년 5월까지는 2002년도에 주도주에서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려있던 거 잘 틀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5월 가서 경기가 회복되는지 안 회복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하고.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는 꼭 빼워놓고. 아마 제가 이번에 주식 선물 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건데요. 12월 말까지. 예. 이해되셨어요?
결국은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이런 종목. 월봉 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종목. 월봉 위에 있는데 내려오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 만약 이렇게 됐다. 얘는 얼마나 이게 월봉도 역배열, 줄봉도 역배열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예전에 잘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로서 이런 섹터들이 다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게 SK하이닉스. 그나마 삼성전자 낫죠? 제가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잘 버텨주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내년 5월까지는 박스권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식 차트하고 똑같은 걸 접목을 시켜놨어요. 부럽죠? 왜냐하면 월봉이 한 번도 안 꺾여요. 근데 주봉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꺾이지 않는데 주봉이 내려올 때는 무조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예,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위에 있는데 주봉이 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올 때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안전하게 저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코스피 200 볼게요. 똑같이 월봉 주봉을 볼게요. 예. 재밌는 게 하나요. 이때는 월봉이 안 내려왔는데 주봉이 꺾였어요. 그죠? 그 주봉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지금 위에 보세요. 월봉이 어떻습니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또 저항이 막 받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막 계속 받다가 이걸 많이 강하게 막 이렇게 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에서 강하게 막 터지지 않고 양봉이 나오는데도 거래가 없이 막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역배열돼서 진짜 꺾여버리는 거죠. 지난번처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월봉이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월봉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주봉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봉이 이렇게 내려온 시점, 여기 있죠? 주봉 밑에 내려온 시점을 보면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 보면 안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미국 지수보다 약한 걸 생각하지 말고 현재 미국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서로 다른 거고 그 다르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네. 우리나라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도 월봉이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월봉이 안 무너지는 종목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년 상반기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것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눌림목을 받는 종목들. 월봉이 이걸 안 무너지는데 주봉이 내려오는 종목들 잘 봐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엔터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JYP엔터가 그랬고 하이브가 그랬고 YG엔터가 그랬고 근데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에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고민의 문제가 나오겠죠. 이 낙폭과대 종목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팔면 이렇게 급반등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다란 흐름을 보고 보면 이제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거 생각보다 이런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에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뭔 얘기입니까,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 예상이 맞다면,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환경,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지금 판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년 5월 달에 6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 버렸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2015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그러면 진짜 한 번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끝내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든 안 하든 간에 종목을 보유했든 안 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까지는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 5월까지 대형주의 반등이 약하고 주도주가 세게 간다면 제가 볼 때 연말 중으로 종목 교체를 해서 종목 교체를 다 해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가 심화되면 오히려 내년 5월까지 이상한 종목 잡고 있으면 마음고생이 심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잘 믿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 추세를 다 만들어 놓은 종목들 보면 다 이 제조 베이스나 이런 거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 5월까지 어디까지 올 것 같으세요, 대표님?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 코스피 차트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한 3,200선 예,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로 한 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3,150에서 한 3,25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여유를 두고 어, 제가 보고 싶어요. 예, 그 정도에서는 만약에 내년 한 5월 정도에 3천 한 200 정도까지 이게 만약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경기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2개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대형주 움직임도 안 보고 대형주가 월봉위로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어, 예, 경기 체크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경기가 안 좋으면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이게 그 국가 부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세익 전무가 얘기했던 이런 반론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했죠.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다 해드렸던 거죠. 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까지 아마 아, 정책 관련주라든지 예, 내년 5월까지요. 정책 관련주라든지 제조업 경기 영향력이 없는 종목 중에 주도주는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주도하는 주도주는 이게 아마 이제 중형주나 옐로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가총액이 그다음 좀 작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봤는데요. 한 50%에서 한 200%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5월까지 1년 장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1년 장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급락장 온다는 분도 계신데 5월까지 급락장 없다는 말씀. 그거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수능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정하고 매집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굉장히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바꿔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50에서 200%를 너무 쉽게 말씀하신 거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는데 아니요 200% 나올 수 있는 종목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심스럽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종목 중에서 상위 한 20%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200% 가는 종목들은 상위 한 5% 정도 되겠죠.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50%에서 200% 그러면 다들 귀가 번쩍 뜨이는데 종목을 굉장히 잘 골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그거를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저런 얘기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주식 시장은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식 비중이 한 50%대밖에 없어요. 계속 50%대였어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거의 넘어간 적이 없어요. 50%를 넘어가면 60% 살짝 넘어가고 다시 50%에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안 올렸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쉴 때는 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9월에서 11월,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11월 FMC 나오고 인프라 투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이슈도 있고 막 이래서 9월에서 12월 달에 정책 관련주 몇 종목 제외하고는 별로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이제 11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팔고요. 된다 싶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저는 4월 달 말에서 5월 초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는. 예. 왜냐하면 보통 제가 한 20년치를 해보니까 금리 인상하기 한 2개월 전에 경기를 한번 체크를 봅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5월 초까지 보고 5월 초에 만약에 제가 경기를 다시 체크를 했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다시 이제 저희가 했던 주도주라고 얘기한 정책 관련주 팔고 다시 이제 대형주 가야죠. 근데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계속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 개수는 제가 10종목에서 한 12종목 안 넘기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가능성 여쭤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그룹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50에서 200%라는 건 상위 10에서 20%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년 4월 말에서 5월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년 상반기 주도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주식 선물 매도를 꼭 배우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12월 말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주식 선물 강의를. 제가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들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주식 선물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면, 어, 어,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에 주식 선물 없으면, 내년 5월 이후로 주식 선물 이거 해지 안 해놓으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의까지도 제가 해놓을 겁니다. 예.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 선물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안 드리고, 어, 주식 선물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나요는 제가 여기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죠. 뭐, 그건 당연히 우리 회원들한테 예의가 아니니까. 예. 그 제가 그 방향성만 쭉 잡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어, 하나 중요한 거, 미국 선물, 미국 선물 하시나요? 선물 안 한다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수 선물을 제가 했어요, 올해.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제가 지수 선물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 예상이 맞다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수 선물도 이길 수 있는 장이 있고 못 이긴 장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건데 판세를 딱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세 때 들어가라고. 지금 못 이겨요. 이 판세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기는 판세예요. 이 판세는. 이길 수가 없는 판세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파생하지 말고 주식 선물 하세요. 주식 선물이 좋아요. 내년에 해지하기도 좋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주식 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예, 셀트리온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20만 원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주식 선물에서 20만 원, 24만에서 매도 치면 돼요. 어, 어. 좀 길게 보면 3,200, 3,100 아니겠어요? 어, 근데 지선물에 대한 단타 안 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해요. 제가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떤 형태의 흐름인데 이게 셀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얘가 내년 5월까지 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저는 얘가 내년 5월까지 한 20한 5, 6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뭐 주도주를 잡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20만 원 무너져서 만약에 뭐 18만 원 오든 19만 원 오든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아마 한 30%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 바닥에 사서 30%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년 5월까지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내년 5월까지는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에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먹는 수익 내는 방식의 매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